내용은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해잡, 위험과 운전 분석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코시아 가이드 P82-2012 가이드에 따라서 해잡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네 번째, 사고 발생 확률 분석,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사고에 대한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 네 가지 학습 내용으로 이번 학습 목표는 위험성 평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잡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속 공정의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사고 발생 확률 분석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 위험성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떠한 순서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공부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화학 공장에서 모든 요인이, 위험에 관한 모든 요인은 모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계측 장비, 공정 시스템, 유지관리, 점검. 기계 설비, 계측 장비, 공정 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점검이라는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대상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요소로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먼저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험 분석이라는 리스크 어널리시스 과정인데 먼저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성적이라는 뜻은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험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 그런 직관을 동원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성적 위험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다시 보면 정성적 위험성 평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스크를 찾아내서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공정에는 위험이 있구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정성적 위험성 평가라고 부르고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인 해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성, 해자들을 찾아내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잠재적인 해자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고의 결과물을 나타내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것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위험성 평가는 이 공정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직관과 경험으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정성적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직관과 경험으로 정성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리스크로 만들어주는 이것을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리스크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고장에 관한 수치,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사고에 대한 기록, 이러한 근거가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말 긴 장마하고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 있고 저 산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산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위험을 찾아내는 과정은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적 위험성 평가로 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찾아내면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그러면 산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고의 기록, 고장의 확률, 사고의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험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위험평가라는 것은 해자들을 찾아내고 해자들을 리스크화시킨 정량화된 위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위험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이 무너진다, 산이 1년에 한 번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산이 1년에 한 번씩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을 정량화시키고 정량화된 위험을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위험평가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 절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성적 위험성 평가를 찾아냈습니다. 해자드는 존재하는 위험을 찾아내는 것을 정성적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 이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는 직관과 경험 등등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공정을 잘 아시는 분, 공정을 설계하신 분, 공정 운전하는 분, 그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해자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리스크라는 거는 1년에 10의 마이너스 4승 per year 또는 1회 per year와 같은 이러한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는 빈도와 가혹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 가혹도라는 것은 한 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빈도와 가혹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가혹도, 가로축을 빈도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큰 위험들이 있을 때 가혹도가 굉장히 높고 빈도는 낮은 사고가 있겠고요. 가혹도는 크지 않지만 빈도가 높은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혹도도 크지 않고 빈도도 낮은 사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가혹도는 크지 않고 빈도도 낮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러한 사고는 그대로 둬도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더라도 뭐 크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다 큰 사고가 안 생긴다라는 그런 선이고요. 그리고 가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 발생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폭발이다, 또는 누출 시 독성에 대한 중독이다, 또는 복사일이 얼마만큼 크게 일어나는 화재다 라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고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는 발생을 자주 하진 않지만 발생됐을 때 엄청나게 큰 위험도를, 가혹도를 나타내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최대한 낮추는, 가혹도를 낮추는 것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가혹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는 빈도는 높지만 가혹도는 낮은 전도사고예요. 전도사고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일어나긴 하지만 화재나 폭발과 누출과 같은 큰 가혹도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빈도를 낮추는, 빈도를 내려주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와 가혹도를 평가해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가혹도가 높은 그런 사고와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한 대책이 모두 다르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빈도와 가혹도를 평가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었다.
그럼 그 다음은 이 위험을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려드린 이런 표, 또 어떤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고 이 표현의 방법대로 표현을 해서 빈도와 가혹도를 수치로 나타내게 될 수 있는 것이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럼 위험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위험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위험평가라고 얘기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크게 보면 해자들을 찾는 방법, 리스크를 찾는 방법, 리스크에서 빈도와 가혹도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을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겠고, 그리고 위험평가 및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를 모두 합쳐서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인 피해, 환경 피해,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적인 피해, 그 뭐 비용의 피해라든가 그런 손실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를 찾는 것이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먼저 공정위험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철, 지하철 화장실에 가더라도 있는 체크리스트, 그거하고 마찬가지의 체크리스트 기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정위험성 점검입니다. 점검표로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점검표는 공정 설계, 공장 부지 설계, 화학물질 저장, 전기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공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확인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공정 위험 점검표가 좋은 이유는 공정을 잘 아는 분들이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위험 점검표라 하는 것들은 그 점검표로 존재하지만 코샤 가이드,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코샤라고 부릅니다. 코샤에서 여러 가지 공정위험에 관한 그런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데 코샤 가이드 P81-2012가 위험성 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이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코샤 가이드,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서 이 체크리스트가 어떤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었는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점검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다리, 계단 및 비상구는 있는가? 첫 번째가 건축물을 볼 때 적절한 사다리, 계단, 비상구가 있는가 라는 항목인데 사다리하고 계단, 비상구라는 거는 피난 시 피난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피난은 기본적인 원칙이 이방향 피난, 양방향 피난이 되겠고 그러면 적절한 사다리하고 계단, 비상구가 양쪽으로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완벽함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필요한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정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가끔씩 폭발도 가능하고 화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 화재는 그 실내에서 건축물 한 개의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벽과 바닥과 문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방화문이 필요한가? 인화성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필요하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방화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완벽함을 표시하겠고 그러면 독성 물질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화문은 의미가 없겠지요.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여기는 완벽함, 방화문은 적용할 수 없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독성을 예를 든다면요. 자, 세 번째, 머리 장애물이 표시되어 있는가? 주의 표지판을 붙일 수 있겠고요. 배기설비, 배기시설은 적절한가? 배기시설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역 배출 방식을 설치해서 배출을 하는 게 적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완벽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붕까지 사다리 또는 계단이 필요한가? 지붕까지 사다리 또는 계단이 필요한 경우, 설비가 굉장히 높은 경우, 지붕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다 확인을 하겠고, 그 높은 설비가 없는 경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적용할 수 없음을 들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특수 안전유리가 요구되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화성, 가연성의 설비를 사용한다, 인화성, 가연성을 취급하는 공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전유리, 방폭에 관한 화재가 방화유리, 방폭유리와 같은 화재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유리가 필요하다. 완벽하면 완벽함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화구조가 필요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은 당연히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다음입니다. 공정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근 설비 운전에 노출될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럼 누출이 발생하게 되면 인화성이다, 인화성 물질이 누출됐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설비의 운전에 노출이 될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과를 고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인화성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인화성이 아니다, 독성이다 라고 하면 인체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설비 운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특별한 흉 또는 분진 후드가 요구되는가? 흉과 분진은 발생하는 즉시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의 상부에 또는 공정 주변에 국소배기 장치라든가 후드를 설치해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완벽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정한 물질들이 적절히 저장되었는가? 불안정한 물질, 반응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저장을 적절히 했는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 폭주에 의한 폭발 조건에 대한 실험 시절 규모의 공정 검토가 있었는가? 반응 폭주에 의한 폭발에 대해서 공정을 검토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항목인데, 공정이 인화성, 가연성, 반응 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검토가 더욱 요구됩니다 항목을 쓸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폭발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폭발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방폭벽이 설치될 수도 있겠고, 방폭벽을 설치할 수도 있겠고, 폭발 방호 장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도 있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완벽하다. 여섯 번째, 오조작 또는 오염물에 의해 반응 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완벽함, 적용할 수 없음, 여러 가지 항목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화학은 완벽히 이해되었고 검토되었는가? 당연히 완벽히 이해하고 검토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덟 번째, 비상시 반응물의 신속한 폐기 처리 설비가 마련되었는가? 당연히 반응물이 비상시 누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반응물을 폐기하는 방법 또는 누출된 물질을 모아서 어느 부분으로, 예를 들어 집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방유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두는 폐기처리 설비가 마련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체크 항목이 있겠습니다. 완벽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아홉 번째, 기계설비 고장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기계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완벽하면 완벽함의 체크, 검토가 더욱 요구됨 하면은 더욱 요구됨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함, 적용할 수 없음, 검토가 더욱 요구되는 이 항목도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 체크리스트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분들이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다, 중간이다,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해서 체크리스트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고, 어떠한 항목을 정하는 거는 이 항목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시로 제시하는 항목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알고 계시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적절한 항목을 체크해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입니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두 번째는 WHAT-IF,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입니다. 위험을 가정한 질문인데 만약 물질이 누출된다면, 만약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라는 방법으로 난상 토론을 진행하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코시아 가이드는 83-2013, P-83-2013 가이드에서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상 질문 분석표입니다. 이 분석표는 코시아 가이드에서 제시한 분석표입니다. 인산이 투입되는 공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준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만일 인산 대신 다른 물질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라는 사고를 예상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를 예상해서 예방 질문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고 및 결과, 인산 대신 다른 물질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다른 물질이 인산이나 암모니아하고 반응한다라는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안전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현재 벤더의 신뢰성, 현재 설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설비 자체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상 이 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서를 작성해 두고 절차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운전원이 절차서대로 운전한다라는 것을 안전조치, 현재 안전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1번의 벤더의 신뢰성은 설비의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 물질 취급 절차라는 것은 이것은 운전 또는 운전원, 사람에 대한 절차에 되겠죠. 그래서 안전조치는 설비에 대한 절차와 운전에 대한 절차 두 가지를 안전조치로 두고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안전조치가 있지만 개선을 어떻게 더 잘하자 권고사항으로 본다면 첫 번째, 물질 취급 절차의 주기적인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망각은 사람의 축복이자 정말 불편함인데, 그러면 이 물질 취급 절차를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 또는 이 물질 취급 절차를 운전하는 설비 주변에 붙여놓자. 이 두 가지 항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취급 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들 수 있겠고, 또는 두 번째로는 취급 물질의 정확한 라벨링, 물질에 라벨을 붙이고 운전 절차도 주변에 비치를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일 인산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다. 너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인산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로 투입된 경우 어떡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고와 결과는 미반응 암모니아가 DAP 탱크로 캐리오버, 넘어가서 대기로 누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럼 이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벤더의 신뢰성, 대기로 누출되더라도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벤더의 신뢰성, 그리고 또 암모니아 감지기를 설치해서 대기로 누출된다라고 하면 감지하고 경보를 해서 다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비의 신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조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개선 권고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저장 탱크 주입하기 전에 암모니아 농도를 미리 확인하자 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들 수 있겠죠. 세 번째, 만일 인산 주입 라인의 밸브가 잠겨 있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산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러면 인산이 공급되지 않으니 미반응 암모니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미반응 암모니아가 DAP 탱크로 캐리오버해서 대기로 누출될 것이다.
그래서 2번하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산 주입 라인에 밸브가 잠겨 있다는 것은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잠겨 있지 않을 수 있게 정비를 하자, 또는 설비를 운전하기 전에 이 밸브가 잠겼는가 잠겨 있지 않는가, 또는 정상 작동을 하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주기적인 정비가 하나의 안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모니아 감지기, 경보기를 설치해서 누출이 되는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산 라인에는 당연히 유량계를 설치해서 인산이 주입되는지 주입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공정을 작동시키자라는 안전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선 권고를 합니다. 암모니아 경보기 및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 경보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라고 하기는 조금 현재 안전 조치이고, 그러면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 더 이상 미반응 암모니아가 캐리오버돼서 대기 노출되지 않게 차단 밸브를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이 설비의 장치, 설비의 개선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예상 질문 분석표는 What if라고 부르는 사고 예상 질문인데, 만약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어떤 안전 조치가 있을 것이고 개선 권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면서 위험을 찾아주는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세 번째는 작업자 실수 분석법입니다. Human Error Analysis. 작업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업자 실수가 공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작업자 실수 분석법이고,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코샤에서는 코샤 가이드 P90-2012에서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법은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실수의 유형과 작업의 유형별 변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수의 유형과 작업 유형별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수의 유형이라는 거는 생략,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생략의 실수가 있겠고요. 미완료,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미완료라고 하는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부적합,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공정에 투입해야 하는데 A라는 물질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 B라는 물질을 투입할 시기에 투입을 할 수 있다, 투입을 해버렸다. 요거는 시기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A라는 물질은 A라는 라인으로 투입하거나 A 탱크에 투입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투입했다 라고 하면 대상 부적합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작동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러한 항목들은 전부 실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 유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작업 유형별 변수다. 그럼 작업의 유형인데 계획 단계, 그리고 행위를 나타낸 행위 단계, 점검 단계, 정보 및 의사 전달, 그리고 교정. 이러한 작업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작업 유형에 따라서 실수를 접목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행위, 공정운전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생략, 미완료, 시기 부적합 이런 항목들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표를 만들어서 실수의 유형과 작업 유형별 변수를 접목하여서 작업자 실수 분석법을 운영을 하는 정성적인 평가 기법입니다. 이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에서 작업자 실수 분석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항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법은 운전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고, 모든 위험의 원인은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나 안전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시스템이 먼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원이 운전을 하고 사람의 실수를 분석하는 것이지, 시스템을 제외하고 시스템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실수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는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법은 좋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시스템을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 기법으로 부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네 번째,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입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은 하잡이라고 부르는 운전 분석 기법이에요. 위험과 운전 분석, 공정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과 공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이고, 도출하는 방법이 난상토론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러이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도면을 놓고 설비에 대한 그런 자료를 놓고 분석하는 그런 난상토론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해잡입니다. 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큰 제목으로 나왔다는 뜻은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첫 번째 개요입니다. 공정을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이 공정을 여러 개 구간으로 나눈다는 것은 노드를 나눈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를 여러 개 노드로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대책을 자유롭게 난상 토론이요.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위험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딱딱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이러하고 결과는 이러하고 대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법으로 해잡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공정 변수와 가이드워드를 조합해서 공정의 문제점을 도철합니다. 자, 첫 번째 공정 변수입니다. 공정 변수는 유량, 압력, 문도, 물리량, 공정의 흐름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량, 압력, 온도, 그리고 기타, 시간이라든가 다른 물리량 해서 공정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많으면 어떡할 것인가, 유량이 부족하면 어떨 것인가 라는 공정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가이드워드입니다. 가이드워드는 각 공정 변수당 그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간단한 용어를 가이드워드라고 하는데, no, not, not. 이 항목은 설계 의도의 완전 부정이에요. 설계 의도라는 뜻은 설계 공정 운전자가 원하는 온도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온도는 25도씨, 압력은 1기압 하에서 운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설계 의도예요. 그러면 이 설계 의도가 맞지 않는, 완전히 어긋나는, 설계 의도에 맞지 않는 완전 부정 상태를 가이드워드 no, not, not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 의도가 조금도 달성되지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이드워드 no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량이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o flow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more, higher, greater. 그래서 more, higher, greater는 많아지는 것, 증가예요. 정량적인 증가를 more, higher, greater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정 유량에서 유량이 늘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more, higher, greater죠. 그러면 유속, 온도, 유량 이런 양에 가열, 반응 같은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 어떡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의 가이드워드입니다. 세 번째, less lower. 이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정량적인 감소를 나타내는 가이드워드입니다. 유속, 온도와 같은 양에 적용할 수 있고,
가열, 반응 같은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감소를 나타내는 세 번째 가이드 워드입니다. 네 번째 가이드 워드는 as well as, 정성적인 증가. 뭔가가 좀 부가적인 게 생겼는데 부가적인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부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증가입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과 같은 설계하고 운전 의도가 이런 부가적인 기능으로 같이 달성이 되어버린 경우, 그래서 정성적인 증가를 as well as라고 부르고요. part of, 정성적인 감소예요. 근데 이 감소라는 거는 일부만 달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적인 감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리버스. 리버스라고 하면 유량이 역류하는 경우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의 반대, 설계 의도의 반대, 설계 의도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리버스라고 부르고, 흐름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활동에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얘가 살벌하죠. 해독제 대신 독성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 예, 해독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거꾸로 독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투입되었다라고 리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other than,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원래 설계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other than이라고 부릅니다. 자, sooner than, 너무 이르거나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later than도 너무 늦거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where else는 부가적인 위치, 공정의 위치에 적용을 하거나 운전 절차 중에 어느 일부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이드 워드입니다. 이 가이드 워드는 공정의 종류와 공정이 어떤 공정인가, 공정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공정인가, 아니면은 한 용기에 한 번을 넣어서 1시간 운전하고 다시 다 꺼내는, 배출시키는 공정인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이드 워드가 좀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정의 특징에 따라서 가이드 워드는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탈, 데비에이션입니다. 이탈이라는 거는 가이드 워드와 공정 변수가 조합되어서 설계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 아까 말씀드리면서 유량이 흐르지 않는다. 유량, 플로우, 리버스. 이렇게 그 가이드 워드하고 공정 변수를 조합해서 이탈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데비에이션이죠. 자, 그러면 이 간략하게 해잡을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을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이 아주 딱딱하지 않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위험을 찾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의 크기를 고장률이나 사고율 같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상대적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유량 한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유량이 정상적으로 흐르는가, 부족한가, 많아지는가, 역류하는가, 아예 흐르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정 하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가자의 자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잡의 경우는 주로 공정 도면, 공정 P&ID라는 것을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 P&ID를 분석하는, 해석하는 평가자의 능력에 따라서 공정을 알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시아 가이드 P82-2012 코시아 코드로 적혀 있지요. 코시아 코드로 유지가 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코시아 가이드로 바뀌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시아 가이드 P82-2012는 연속 공정의 위험과 운전 분석에 관한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성 평가를 가장 많이 법적으로 정의해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4조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7개 화학물질 제조업, 폭약 제조업, 농약 제조업 같은 7개의 대상 업종과 51종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법이 해잡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CA,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CA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정성적인 평가 기법 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JSA, Job Safety Analysis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44조에서 동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0조에서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아 가이드 P82-2012입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에 관한 정의는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위험 요인은 인적, 물적, 손실 또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손실, 모든 손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의 하나는 운전성이라는, 위험과 운전성 분석이라는 운전성인데, 운전자가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운전성, 운전이라고 합니다. 설계 의도는 압력, 온도, 여러 가지 조건들, 설계자가 바라고 있는 운전 조건이고요. 그리고 처음 나온 용어죠. 검토 구간입니다. 검토 구간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구간을 검토 구간 노드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변수, 아까 많이 보셨던 유량, 압력, 온도 또는 여러 가지 물리량, 이런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여섯 번째도 가이드워드입니다. 변수의 질이나 양을 표현하는 노, 리버스, 모어, 레스 같은 그런 가이드워드가 있고요. 7번 이탈, 공정 변수와 가이드워드를 조합해서 이탈을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원인, 이탈이 일어나는 원인이고요. 이탈이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겠죠. 그리고 결과, 이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안전조치, 이탈이 일어나는데 현재는 어떠한 안전조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과압이 발생해서 반응 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안전장치는 안전밸브다. 안전밸브가 터지면서 이 과압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정의는 위험도,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해잡에서 위험도 리스크는 정량적 위험, 예를 들어 고장률, 사고율과 같은 위험은 아니고 등급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안전조치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반영하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사항입니다. 해잡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잡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험성 평가팀을 구성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팀은 먼저 위험성 평가팀 리더가 있겠고 서기가 있고요. 난상 토론하는 것을 아주 잘 기록할 수 있는 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설계팀, 운전 담당팀 또는 환경안전팀, 기술팀, 여러 분야의 기술자가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소규모 공장 변경이 생길 때, 이런 경우는 기존 공장의 운전팀, 공정팀, 전기팀, 제어팀, 그래서 모든 위험성 평가팀을 그 현장 기술자를 포함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설팀의 경우는 거의 사업 책임자, 공정에 대한 설계자, 그리고 앞으로 운전할 분들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위험성 평가팀 활용 자료. 사실 해잡에서 이 위험성 평가팀 활용 자료를 보여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개념부터 마지막 과거 중대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사례까지 이 모든 항목은 해잡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와디프라던가 아니면은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라든가 이 모든 위험성 평가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설계 개념, 설계 의도, 설계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공정 흐름도,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공정 흐름도와 물질 수지, 열 수지가 포함된 흐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계 장치에 대한 설계 자료, 공정 설명서, 제어 계통 자료, 제어 시스템 자료, 그리고 설비 배치 도면, 또 굉장히 중요한 공정 배관 개장 도면, 우리가 P&ID라고 부릅니다. P는 파이핑, 배관, I는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공정 배관과 개장이 표시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정상 절차, 비정상 운전 절차서도 필요하고요. 모든 경보, 자동 운전 정지 설정치 목록, 예를 들면 인터록에 대한 시스템 목록, 인터록 시스템 목록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안전밸브의 설정치, 용량 산출 자료, 배관 표준, 과거 중대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사례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잡으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잡으로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설비 개요, 공정위험의 특성, 검토 범위하고 목적, 위험성 평가 구성원, 인적사항,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지, 위험성 평가 결과 조치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평가 방법으로는 먼저 발생 빈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잡의 경우는 절대적인 리스크, 절대적인 고장률과 사고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등급이 빈도 1, 2, 3, 4라는 이렇게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코시아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예시입니다. 절대치는 아닙니다. 두 번째, 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누던가 1, 2, 3, 4 등급으로 나누던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등급으로 나누는 이 등급의 분류는 그 코시아 가이드 82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망자 얼마 이상일 때, 손해액 얼마 이상일 때, 조업중지 얼마 이상 경우에 D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으로 나누고 하는 그 강도 구분의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빈도와 강도를 구분을 해서 위험도 기준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도 기준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해서 5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급 중에서 5등급은 너무 위험하다, 허용 불가다라고 하면 대책을 제시를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등급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은 그냥 통과. 자, 3번 있는 3등급을 한번 보면 상당한 위험이다. 그럼 3등급까지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3등급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등급을 평가를 해서 수용할 것인가, 수용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 확률 분석. 지금까지 한 항목들은 전부 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번부터는 사고 발생 확률 분석이라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데이터로 사고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것, 정량적 위험성 평가입니다. 첫 번째, 결함수 분석법, FTA,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 위험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연역적인 방법이다. 결함수 분석법은 결함나무, 폴트 트리죠. 결함나무 형태로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위험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는 연역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함수 분석법의 그 예시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예시인데 이 FTA라는 방법 중에 펑크난 타이어에 대한 결함수 예가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라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타이어 펑크가 왜 났을까? 라고 내려가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 사상은 오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럼 타이어 결함이 있을 수 있겠고 도로 위에 파편이 있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로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럼 도로 위의 파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끝이에요. 그럼 타이어 결함이란 항목은 다시 나눌 수 있겠죠. 타이어 결함이 왜 생겼는가? 결점이 있는 타이어를 썼다. 결점이 있는 타이어. 또 하나는 타이어가 마모가 됐는데 교체하지 않고 너무 오래되었다. 라는 이 두 가지 오어라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어 펑크라는 그 사고를 분석을 했더니 오어와 또 오어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결함수의 기초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결함수 분석법에 쓰이는 논리 전달 요소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오어 게이트예요. 출력사상이니까 그 타이어 펑크라는 그 출력사상은 어느 개별적인 입력사상의 발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어입니다. 그러면 엔드게이트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다라고 하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집합이라는 항목 있지요. 불대수 집합이라고 하는 항목. 이런 경우는 A, B죠. 또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or, 두 개 다는 and.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적인 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함수 분석법은요. 자, 그리고 억제 상태. 억제 사상이라는 거는 입력 사상이 발생하고, 오타네요. 억제 사상이 발생한다면 출력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억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 억제를 포함한 출력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억제 사상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본 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타이어가 터진 터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아래쪽에는 동그란 게 있었죠. 동그란 것들은 더 이상 정의하지 않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간은 중간 사상. 중간 사상은 이 기본 사상이 모여서 중간 사상이 될 수 있는데 중간 사상은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략 사상은 적절하게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경우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다이아몬드 꼴로 표시를 합니다. 외부 사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외부 사상은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로부터 발생 원인이 될 요소가 있는 사상. 어딘가 밖에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원인을 외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이 기호는 동일한 결함수 내에서 내용이 같은 타 부분과 전이를 나타내는 기호. 똑같은 것을 다시 쓰기 곤란하니 안에서 밖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안으로 간다라는 것을 전이시켜주는 기호를 이 마지막 사상 기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수 분석법은 이 논리 전달 요소를 이용을 해서 사고에서 발생해서 원인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결함수 분석법은 먼저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를 추정을 해서 나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 A 곱하기 B, A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사고의 확률은요.
정확한 정량적인 근거가 있는 수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FTA나 ETA라는 그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고를 쉬쉬하고 숨기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 묻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율이나 고장률이나 공장에서 사고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고 누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평가를 하더라도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경우에만 FTA나 ETA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량적 평가 기법으로는 사건수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사건, 이벤트 트리, 이벤트 나무 분석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수 분석 기법은 FTA랑 반대입니다. FTA는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분석하죠. 사건수 분석은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초기 사건이 있을 때 그럼 이 초기 사건에서 얼마나 큰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납적인 분석 기법을 ETA라고 부릅니다. 고장의 발생 경로하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수 분석 기법입니다.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관심이 있는 초기 사건을 확인을 합니다. 초기 사건으로부터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밸브가 막혔다. 누설이 생겼다라고 하는 초기 사건을 확인을 하고요. 초기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계된 안전기능. 밸브가 막혔을 때 안전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 유량계 아니면 유량이 흐르지 않을 때 경보하는 경보설비 같은 게 안전기능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건수, 이벤트 트리를 작성을 합니다. 이벤트 트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초기 사건을 왼쪽에 두고 왼쪽의 한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라인을 보내면서 초기 사건으로부터 첫 번째 안전기능을 검토하고 두 번째 안전기능을 검토하고 쭉 검토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한 것. 긍정적인 항목은 위쪽에, 실패 사상, 부정적인 항목은 아래쪽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고 사건의 경로와 결과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수 분석법 ETA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발생 가능한 고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정량적인 자료가 있을 때 고장 빈도를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열심히 평가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결과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정량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안전 설비, 안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가지 설비를 ETA나 FTA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달씩, 두 달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 쓰기에는 일반적인 작은 기업체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ETA는 원자력 발전 쪽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TA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경보 시스템 및 온도 제어 기계가 있는 반응기입니다. 반응기예요. 반응기인데 냉각수가 들어가서 온도를 제어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고 온도 제어기가 있는 반응기입니다. 반응기 입구, 냉매 코일,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 제어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온도 제어기 오른쪽으로는 고온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 T가 TA보다 큰 경우는 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ETA 사례입니다. 자,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수 ETA인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항목은 ETA가 교재에 있는 것을 넣으려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오른쪽과 아래쪽을 좀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수치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지금 이제 PPT에 있는 이 내용이라든가 수치를 보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벤트가 냉매 손실이에요. 자, 냉매 손실이라는 초기 이벤트를 왼쪽에 썼습니다. 한가운데. 그러면 초기 이벤트의 발생 확률은 1년에 1회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정량적인 수치라야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냉매 손실이 1년에 한 번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ETA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가서 윗부분에는 성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0.99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냉매 손실이 생기더라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작업이 계속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공사상. 그러면 작업이 계속되지 않고 중지될 수 있는 확률은 0.01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0.99하고 0.01을 나타내는 이 수치는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B. 작업자에게 고온 경보를 통보한다. 그럼 작업자가 고온 경보를 들었어요. 들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듣고 할 수 있는 확률이 0.99. 그리고 듣고 중지시킬 확률이 0.01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B, 관련 항목 B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가 고온을 인식을 해요. 고온을 인식을 해서, 자, C 항목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은 0.7425라는 수치는 작업자가 고온을 인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잘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케이스. 아래쪽은 0.2475라는 이 항목은 작업을 중단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을 중단을 하면서 작업을 중단시키는 확률이 0.2227이고요. 그리고 반응 폭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0.0247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ETA입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경우는 F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트리가 하부에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자른 이벤트 트리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이러한 이벤트 트리를 정량적인 고장 횟수와 이런 수치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그 확률은 첫 번째 0.0227 작업 중단입니다. 또 두 번째 작업 중단은 0.001688 작업 중단의 확률이 있죠. 세 번째 작업 중단 0.000565라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작업을 중단시킬 확률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 0.2250회 연간 그래서 1년간 0.2250은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냉매 손실로 인해서 작업 중단될 확률은 0.0250입니다. 그럼 반응 폭주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반응 폭주라는 것은 자, 반응 폭주 항목입니다. 0.0247호. 또 반응 폭주 항목이 0.000187호. 반올림에서 76이요. 그리고 또 반응 폭주 항목이 0.00000625. 요거를 다 더하면 0.02500회 1년간. 그래서 연간 이러한 반응 폭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전부 수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율과 고장률과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ETA는 정확한 ETA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응기에서 냉매 손실에 대한 사건 수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위험성 평가는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4가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각 회사에서는 각 화학 공장이라든가 큰 회사에서는 그 회사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JSA나 KPSR이나 그리고 또 그 로파라고 부르는 반정량적 평가 기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 평가 기법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찬찬하게 하나하나 따라서 공부를 해보시면 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Q1입니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4가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공정위험 점검표 체크리스트 기법. 두 번째,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 What if. 세 번째, 작업자 실수 분석법 Human Error Analysis. 네 번째,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해잡. 이렇게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해잡의 가이드워드 5가지 이상을 쓰시오. 해잡은 공정 변수가 있고 가이드워드가 있었죠. 가이드워드는 no, not, not, more, higher, greater, less. 네 번째 as well as, 5번째 parts of, 6번째 reverse.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상 이런 항목들의 가이드워드가 있습니다. 해잡의 활용자료 5가지 이상을 쓰시오. 크게 보면 해잡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성 평가의 활용자료라고 둘 수 있습니다. 공정 도면이라든가 첫 번째 공정 흐름도 PFD, 물질 수지, 열 수지가 들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 기계 장치의 기본 설계 자료, 세 번째 공정 설명서 제어, 네 번째 설비 배치도, 5번째 공정 배관 개장도, 6번째 운전 절차, 또 설정치, 인터록 설정치, 8번째 물질에 대한 정보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두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을 분석, 위험 평가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로 위험을 찾아냅니다. 해자들을 찾아냅니다.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해자들을 리스크로 만듭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위험을 표시한 뒤에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위험 평가를 마지막으로 실시합니다. 이 전 과정을 이 위험성 평가의 전 절차를 합쳐서 위험성 평가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는 공정위험 점검표, 사고예상 질문법, 와디프, 작업자 실수 분석법, 위험과 운전 분석 해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잡은 평가 기법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가이드워드를 조합하고 이탈, 전개를 나타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해잡의 특징은 난상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한 위험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자, 코시아 가이드 P82-2012에서는 해잡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의 팀을 구성하는 방법과 활용 자료와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중에서 발생 빈도, 발생 강도, 위험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상대적인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반영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정량적 평가 기법으로는 결함수 분석법과 사건수 분석법이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기법을 수행할 때 먼저 공정 자료를 잘 작성한 후에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자료, 도면의 유지와 관리가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구호로 또는 문서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